남베트남은요, 자기들 땅에서 이 전쟁을 자꾸 미국의 몫으로 떠넘기려는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베트콩은 또다시 남베트남 한가운데 있는 플레이쿠의 미군 기지를 습격합니다. 심지어 수도 사이공에서는요, 미군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북폭 작전인 롤링 썬더를 명령합니다. 수천 대의 미 공군 전폭기들이 교량, 철도, 항구, 수송 설비 등을 닥치는 대로 파괴했어요. 근데 베트남은요, 원래 공업국가가 아니에요. 농업국가예요, 얘네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산업의 90%가 농업이에요. 쌀 농사였다고. 그러니까 폭격을 한다 하더라도 뭐야, 치명타를 입을 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북폭이 효과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리가 없었겠죠. 이윽고 미군 최초로 지상 전투부대인 해병대 2개 대대가 다낭의 모래밭에 상륙합니다. 근데 이 초기에,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 초기에, 지상군 들어간 초기에 대부분의 병사들은요, 병영 받기 위험하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초기에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미군은요, 병력을 파병하면서 베트남 현지의 문화나 혹은 베트남 사람들의 정서,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상적인 편견을 가지고 베트남에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군들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베트남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영향이었냐? 베트남 만일의 전쟁의 저자 마이클 맥클리어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미군의 존재와 영향력은 현지 정서와 문화에 많은 부작용을 전염시켰다.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정신분열적 상황에서 미군을 알게 되었고, 이어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 난무하는 플레이보이 잡지는 그들에게 도덕적인 정신붕괴를 일으켰으며, 한순간에는 악마같이 무자비한 총질을 하다가 다음 순간에 산타클로스처럼 변하는 미군의 모습에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특히 이 미군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참 병사들은 고참들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적개심 때문에 민간인을 접촉하거나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또한 미 군사 고문단 시절부터 자자한 남베트남군의 무능에 대한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들은요, 뭐 말단 쫄병에서부터 고급 장교까지 남베트남군에 대한 경멸과 멸시, 무관심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미군 지휘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베트남군은 미군이 자신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처음에 주장했어요. 근데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긴 해요. 이거는 미군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미군은 개소리 말라고 해서 씹어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상호 간의 불신이 전쟁 내내 지속됩니다. 아무튼 미군의 전례를 볼 때 분쟁 지역에 가장 먼저 해병대가 왔다면 곧 육군 주력 부대도 뒤따라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1965년 9월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에 사단급 규모의 본격적 전투부대 파병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 깊은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가 다름 아닌 제1기병사단 퍼스트 카발리였죠. 노란 방패 위에 검은색 선 한 줄과 말머리가 그려진 사단 마크를 달고, 원래는 이제 말에 올라서 광활한 서부로 휩쓸던 부대였어요. 이 부대가 전통적인 부대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자동소총과 헬기로 무장한 부대로 개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포트 베닝 기지를 떠난 그들은 말 대신에 헬리콥터를 몰고 베트남에 옵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의 상징과도 같은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현대전의 스타, 이른바 공중기동사단이 출연하게 된 거죠. 공중기동사단은 좀 약간 생소한데요. 네, 여러분 그 아마 지옥의 묵시록 같은 영화 보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킬고 중령이 막 헬리콥터를 왕창 몰고서 베트콩부락을 습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보통 이제 공중기동사단 혹은 기갑공정사단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미군들은 그 스스로를 에어카발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바로 이 1960년대 미 육군에서 나온 새로운 개념의 부대예요. 이 공중기동사단이라는 게.
1950년대 냉전 초기에 미국의 전쟁 교리는 뭐였냐면 소련과의 핵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전략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뿐만 아니라 핵 대포도 있었고요. 심지어 핵 무반동포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기도 좋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그 방사능에 대한 위험을 잘 몰랐었을 때예요. 그래서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전략 핵이건 전술 핵이건 구분 없이 마구 핵무기를 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핵 대포는 이거는 합성인가요? 아니 진짜 훈련 진짜 그 시연 장면이에요. 괜찮나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실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워낙 그 전술핵의 위력이 세서 그 버섯구름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가까이 보이죠. 근데 사실 그 위험하긴 해요. 그런데 1961년에 대통령이 된 케네디는 MAD 전략, 즉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 전략, 이런 전략에 의해서 핵전쟁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은 저강도 국지 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로 보면 굉장한 해안이죠. 아무튼 이런 개념하에 케네디는 그린베레 같은 특수전 부대를 양성했어요. 아울러서 케네디 시절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맥나마라는 육군의 기동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 전쟁에서부터 활약하기 시작한 헬기를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해요. 즉 헬기를 이용한 병력 수송 방법이 최적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공중강습부대, 공중기동사단 이런 부대였죠. 첫 대결은 누구랑 언제 하게 됐나요? 사실 그 1기병사단이 파병되기도 전에 이미 7월까지 해병대를 포함해서 7만 5천 명의 미군이 베트남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는 베트콩 탈영병으로부터 정보를 하나 얻어요. 근데 무슨 정보였냐? 다낭 인근의 미 해병대를 기습하려던 베트콩 부대가 있다. 이런 정보를 얻거든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미 해병대가. 바로 이게 스타라이트 작전이었는데 이 작전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미군과 베트콩 및 북베트남군과의 대결이 막이 오릅니다. 그런데 제1라운드는 미군의 압승이었어요. 그동안 남베트남 정부군의 무능하고도 김 빠진 전투에 익숙하던 베트콩들. 그러니까 맨날 뭐 툭 치면 쓰러졌잖아, 남베트남이. 그러니까 이 베트콩들이 이런 전투에 익숙해졌었는데 갑자기 강력한 화력과 잘 짜여진 작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헬리콥터를 이용한 미군의 막강한 기동력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당시 베트콩들은 무슨 생각했냐? 우리가 임자를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트콩 1개 연대가 미 해병대의 포위망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치열한 혈투 끝에 왜 이런 게릴라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위험하다 싶으면 흩어져서 알아서 도망가는 거. 그래서 흩어져서 알아서 간신히 도망을 했어요. 근데 그 대가가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최소한 700명의 베트콩 전사자가 발생했어요. 반면 미군은 고작 50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또 다른 커다란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대결? 네.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1기병사단의 데뷔전인 이아드랑 전투입니다. 제1기병사단은요, 1965년 10월 초까지 미군 최초로 베트남에 도착한 사단급 부대입니다. 그 전까지 대대급이었거든. 근데 드디어 사단급 부대가 통째로 온 거예요. 병력은 약 1만 6천 명이었고요. 헬리콥터는 43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에. 당시 미 육군이 가졌던 헬리콥터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를 이 1기병사단 혼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1기병사단 주력부대는요, 곧 안케 지역에 배치가 됩니다. 이들의 첫 작전은 10월부터 플레이쿠 지방을 둘러싸고 시작된 이른바 실버 베어닛 작전이었습니다. 이 실버 베어닛 작전은요,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를 위협하는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을 경멸할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북베트남군은요, 이웃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통해 남베트남의 한가운데로 잠입을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중부 고원지대를 진격해서 해안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남베트남을 분단시키려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북베트남군의 작전이 성공하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사이공 등 남베트남 주요 도시들에서 대대적인 베트콩의 봉기가 일어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베트남 전역을 단숨에 공산화시킨다는 것이 북베트남군의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이 북베트남군의 계획과
미 제1기병사단의 실버 배윤이 이 작전이 충돌한 거였습니다. 1960년 10월 10일부터 시작된 이 실버 배윤이 작전은요, 시작은 일단 성공적이었어요. 북베트남군은 제1기병사단의 헬기 공격으로 후퇴를 거듭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1기병사단의 작전이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이 북베트남군이 최대한 접전을 피하며 회피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북베트남군의 손에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면 북베트남군의 의도는 뭐였냐? 분명했죠. 과거 프랑스가 그랬듯이 미군의 대부대를 기회를 틈타서 끌어들여서 포위한 다음에 전멸시켜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DMBMF 전투를 재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군 입장에서, 미 제1기병사단 입장에서 얘네가 자꾸 도망가니까 북베트남군의 전력 자체를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냐? 아예 이 기회에 이 지역에 있는 북베트남군의 숨통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대대적인 헬리본 작전을 계획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첫 접전은 언제 있었나요? 네, 1965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마침내 미군과 북베트남이 정면 충돌하는 최초의 정규군 간의 결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트콩과 미군 간의 충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정규군 간의 맞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4일 오전 10시 48분에 대대적인 사전 포격이 있었어요. 요 일대에. 이 이후에 제1기병사단의 헬기들이 이아드랑 계곡 가운데 있는 공터, 일명 착륙지점 엑스레이에 도착합니다. 지휘관 누구였냐면 제1기병사단 7기병연대 1대대 해롤드 무어 중령이었어요. 1대대장.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그 1대대 중에서도 B중대, 브라보 중대 2개 소대하고 중령 자신이었습니다. 12시 10분까지 알파 중대하고 브라보 중대 나머지 병력이 모두 도착을 했었어요. 하지만요, 이들은 이미 북베트남군의 덫에 고스란히 걸려든 상태였습니다. 북베트남군은 이미 2개 연대라는 압도적인 병력으로 미군을 소리 소문 없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5분에는 찰리 중대, C중대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정찰 소대와 중화기 소대까지 투입되죠. 그리고 5시, 저녁 5시에는 2대대 브라보 중대까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1개 대대 병력을 약간 넘어서는 병력이 이곳에 집결한 거였죠. 그리고 북베트남군도 속속 증원부대가 도착합니다. 이들 중에는 베트콩 게릴라도 포함되어 있었고 거의 3개 연대 병력이 미군을 포위한 상태였죠. 게다가 이 와중에 미군 브라보 중대 1소대는요, 본대하고 너무 떨어져서 작전을 하다가 고립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전멸당할 위기를 겪어요. 그래서 이 해럴드 무어 중령은요, 몇 번이나 이 브라보 중대 1소대를 구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북베트남군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압도적인 거예요, 북베트남의 병력이. 그래서 결국은 북베트남군의 포위망을 뚫는데 실패해버려요. 그리고 잊고 해가 져버립니다. 밤이 되니까 북베트남군이 야습을 거듭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미군과 북베트남군의 알보병끼리의 일진일퇴를 주고받는 전투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미군 병사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에 있는 모든 병사들뿐만 아니라 해럴드 무어 중령, 그리고 이들을 파견했던 사령부에서도 머릿속에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뭐 했냐? 이거 DMBMF구나. 여기서 DMBMF 꼴이 또 나겠구나. 그러니까 다급해졌죠. 다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미군 사령부에서는 적어도 영광급의 고급 지휘관이 포로가 되는 것은 막기 위해서 해럴드 무어 중령한테 상황을 보고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복귀하라는 명령을, 넌 일단 와서 보고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무어 중령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무어 중령이 이를 거절합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꺼내버려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전투를 지휘합니다.